네, 안녕하세요. 토목 엔지니어 김입니다. 2023년 10월 12일 토목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KSC 토목학회 스마트 위클입니다. 탑스토리는 건설업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의 촉각, 공사비 오를까 조마조마입니다.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급습을 했죠. 그래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스라엘이 즉각 당연히 반격을 했고, 이 사태가 본격적인 전쟁으로 진행될지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당연히 중동 지역이다 보니 중동 국가들이 참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유가가 영향을 받고, 그래서 건설업계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 상승이 우려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현재 제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에 10월 16일인데요. 지금 현재는 가자지구에 아직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 있는데 곧 투입할 것이다. 그래서 끝내 지상군 투입, 5차 중동전쟁 신호탄 이런 얘기가 있고, 이스라엘이 곧 작전 개시할 거라고 가자지구에 지금 다 남쪽으로 이동을 하라고 지금 경고를 내려놓은 상태죠. 이란은 진입 때는 개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2006년 이후 최대 규모 지상전이 예고돼 있다고 되겠죠. 아무튼 중동은 전 세계에 주목하고 있는 분쟁 지역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자재비가 매우 높은 상태이고, 당연히 유가가 오르면 영향을 다 받아서 전체적으로 자재비나 이런 게 더 상승할 수 있겠죠. 다음은 학회 소식입니다. KSC 2023 이번 주에 이제 토목학회 컨벤션이 있죠. 여수에서 웹 앱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하는 내용이고요. 제가 웹앱을 들어가 봤는데 접속해 보면 웹입니다. 웹페이지니까 핸드폰에서도 접속하면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들을 확인할 수 있고, 특급 기술인 학점 인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급 기술인 학점 인정은 지난번에 소개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컨벤션 프리뷰도 날짜가 이제 10월 11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됐습니다. 다음은 사이언스입니다. 제프리 힌튼이죠, 이 사람이. 딥러닝, 현대의 인공지능의 어떻게 보면 아버지라고 불리던가요? 그러니까 뉴런이라는 건 90년대, 80년대부터 있었죠. 거의 상당히 오래된 그 뉴런 기술을 레이어를 여러 개를 만들면서 딥러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걸 만든 사람입니다. 캐나다 사람이고, 제프리 힌튼 교수가 구글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그 퇴사 이유가 AI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퇴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AI 5년 뒤 사람보다 더 똑똑해진다 라는 발언을 해서 주목을 받았죠. AI가 사람 통제할 수도 전 인류 경각심 가져야. 이 교수는 계속해서 그 AI의 위험성, 본인이 자기 인생, AI를 연구한 인생 자체를 후회한다 할 정도로, 물론 자기가 하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이 했겠지만 그 정도로 AI의 위험성에 대해서 사회에 알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죠. 요 때쯤, 요게 이제 10월 9일 나온 기사인데, 요때쯤 손정의 씨 있죠? 손정의. 또 10년 내에 AGI가 온다. AGI라는 거는 그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지금은 AI들이 특정한 어떤 기능에만 인간을 앞서지만, AGI는 모든 면에서 인간을 앞서는 일반 인공지능이 등장이 10년 이내에 온다고 그렇게 발언을 했었죠. 그래서 아무튼 뭔가 AI의 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언스 두 번째 기사는 꿈의 양자 컴퓨터 2030년 내 실용화 전망. 2030년이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2023년이니까 이제 7년 남았는데,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된다는 또 엄청난 겁니다. 컴퓨터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속도는 무한히 빨라질 수가 없죠, 기술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코어, 그러니까 CPU를 여러 개를 묶어서 병렬 처리를 하는 걸로 지금 컴퓨팅 능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단계인데, 이 양자 컴퓨터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죠.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한 단계 뛰어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사실 아까 그 AI의 등장과 이런 양자 컴퓨팅의 발전,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리면 진짜 인간을 능가하는 그런 AI 시대가 당연히 오는데,
언제 오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무인기로 어뢰 투하, 세계 첫 성공. 200kg 싣고 시속 140km의 비행 가능, 매격기 기능, 해전에서 세역할 기대. 그럼 보니까 이제 뭐 이런 어뢰 같은 걸 싣고서 무인기죠. 드론 어뢰 매단체 얘를 발사를 하면 물속으로 들어가서 원하는 곳까지 가서 타격을 하는 거겠죠. 사실상 이 무인기가 충전기로 움직이고 뭐 이런 걸 무거운 거를 매달고 가려면 배터리가 커야 되고, 배터리가 크면 자기 무게가 무거워지고, 그래서 또 싣고 갈 수 있는 물건의 무게가 줄어들고 뭐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걸리는데, 점점 그런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얘는 높이 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면 수미터 상공에서 어뢰를 투하한다. 야, 근데 이 크기가 T600이라는 이 동체의 경차와 맞먹을 정도의 크기라고 하네요. 하지만 동체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때문에 T600을 수납하고 운송하는 일이 비교적 쉽다. 이 뇌격기는 해전에서 미사일 사용이 일반화하기 전까지 함포와 더불어 적함을 공격하는 주요 무기였다고 하네요. 과거 뇌격기는 조종사 인명 손실을 있었겠죠. 그래서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기체와 어뢰 숫자가 충분하다면 적을 향해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벌일 수 있어요. 옛날에 뭐 가미가제 이런 게 뇌격기 역할이었었겠네요. 자, 그다음은 건설 꼭지입니다. 국토부발 BIM 설계 대가 업계는 갸우뚱. 이거 제가 뭐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었던 그런 기사 내용과 비슷합니다. 뭐 BIM 대가를 국토부가 지난달에 행정예고를 했는데 뭐 턱없이 부족하고, 또한 산업부와 비교했을 때 산업부 대가가 더 많았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뉴스는 건설 현장 휩쓰는 중대재해법 공포죠. 뭐 중대재해법은 그 사고가 생기면 그 업체 대표를 형사처벌하는 게 중대재해법이죠. 대표가 처벌 안 받기 위해서 열심히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뭐 그런 취지의 법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큰 업체들만 이 법을 적용했는데, 내년부터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 중소건설 회사도 이제 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뭐 대형 건설사야 뭐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대표가 어떤 문제가 생겨도 뭐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대형 건설사와 달리 중소건설사는 중대재해법 처벌을 받아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상 이 안전이라는 게 어떤 문화가 돼야 되는데, 물론 뭐 정부 입장에서는 법으로 강제로 해서 그걸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어떤 문화가 정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주차장 무너진 검단 아파트 주거동 콘크리트 강도도 크게 떨어져. 철근이 누락됐었다고 사고조사위원회에서도 발표를 했었고 그랬었는데,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상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 이제 레미콘 자체의 강도가 안 나왔다. 이제 그거를 떠나가지고 원자재가 이제 문제가 있었다.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한 골재가 미승인 순환골재 및 일부 풍암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사실상 콘크리트 강도는 조골재, 그러니까 자갈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갈, 그 다음에 쇄골재, 모래, 시멘트, 물,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그 중에서 강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시멘트하고 어떻게 보면 자갈이죠. 자갈이 많은 체적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쇄골재가 그 사이에 쇄골재가 있고, 시멘트가 그것들을 다 결합시켜주는 형태인데, 사실상 자갈가 강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자갈을 승인받지 않은 그런 걸 썼고, 또한 풍화된 거는 일단 강도가 많이 약해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썼다 라는 얘기죠. 그럼 왜 강도가 이렇게 낮은가라고 체크를 해봤더니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현장에 어차피 지금 JS 건설 입장에서는 이걸 다 그 지하주차장뿐만 아니라 주거동도 다 다시 허물고 다시 짓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17개 동과 2개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은 뭐 동들을 연결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튼 그거의 구조 안전성 평가 결과는 2등급은 이제 바로 부셔야 되는 거죠. 한 개.
그 붕괴된 E블록 제조차장이고 D등급 얘는 이제 문제가 있어서 부셔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정도의 등급이죠. 101동, 102동, 103동이 이제 D등급. 그다음 그러니까 D등급이면 이제 뭐 몇십 년 쓴 그런 구조물이니까 헌 아파트란 얘기죠. 헌 이렇게 노후 아파트에 입주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이제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란 얘기죠. 콘크리트 강도는 단위 용적 질량 기준치인 2.2톤 이하가 약 85%였다. 무게로 이거를 측정을 해봐도 단위 용적 중량, 그죠? 세적당 무게죠. 보통 우리가 뭐 묵은 콘크리트는 2.2, 뭐 2.3 이 정도로 보는데 그 이하가 85%였다. 그 무게 자체가 아예 안 나갔다는 얘기는 골재가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네요. 아무튼 뭐 E블록 제조차장이 무너졌는데 E블록뿐만 아니라 1블록까지 모두 재시공키로 했는데 아마 그것이 불량순환골재 사용을 인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라고 했네요. 자, 상당히 충격적인 사고였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레미콘 가격이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너무 싸거든요. 그게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는데 아마도 레미콘 가격이 싼 이유가 이런 뭐 물론 모든 레미콘이 다 그렇지 않지만 자재들을 레미콘 안에 있는 자재들을 문제 있는 것들을 써서 그런 게 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자교 후폭풍, 성남시 순회교 재가설 등 교량 19개 재정비. 뭐 성남시가 발표를 했었죠. 탄천의 19개 교량을 재가설 보강공사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번 토목 소식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 순회교는 전면 재가설이에요. 순회교 지금 요새 순회교죠. 순회교는 아무튼 전면 재가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부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뭐 다른 교량들은 이제 캔틸러버 잘라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순회교는 완전히 재가설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30년이 넘은 거죠. 90년대 초에 그렇죠? 분당 신도시가 만들어졌으니까 아무튼 정자교 붕괴 이후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실제로는 뭐 야탑천 식효인가요? 거기가 무너졌을 때 이 문제를 간파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안타깝죠. 그때는 사람이 다치지 않다 보니까 뭐 아무런 관심을 못 받았어요. 뭐 저는 그때 상당히 이게 혼자서 이렇게 꺾일 정도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고 이런 형태의 교량들이 탄천에 많으니까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안타깝게 됐죠. 다음은 기존 댐 더 높이고 상류에 보조댐 설치, 물그릇 키워 기후위기 대응. 근데 여기 이제 소양강 댐 50년 기념이죠. 올해가 이제 50년을 맞이했다 그러는데 여기 기획기사로 여기 동아일보에서 연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0년 후엔 극한오후 46% 증가. 댐 활용해 물 재해 위험 줄여야. 노후댐 부조 보강해 저류량 확보. 용수댐, 다목적댐으로 기능 추가. 가뭄, 홍수 모두 대응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보조댐을 위해 기존 댐 위에 보조댐을 만드는 거 만드네. 그러니까 요걸 높여갖고 하긴 힘들죠. 이렇게 이제 기존 댐 위에다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기존 댐을 보조댐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 낡은 아파트처럼 오래된 댐도 리모델링 해야 된다. 또한 단일 목적 댐을 다목적 댐으로 기능 추가해야 된다. 보통 이제 댐은 발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이제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취수를 해서 농업용수나 또는 뭐 공업용수, 식수 뭐 이렇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 하고 또한 뭐 홍수 조절 기능도 있는데 이제 그런 그 중에 한 가지 목적으로 만들어진 댐인데 그거를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더 넣어서 다목적 댐으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입니다. 지진도 못 느꼈는데 일 곳곳 쓰나미 이상한 일 일어나고 있다. 쓰나미라는 말 자체가 뭐 우리나라 말로는 지진 해일이라고 하는데 꼭 지진이 아니어도 바닷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게 어떤 높은 파도로 만들어져서 그게 육지 쪽으로 오면 그게 이제 해일이 되는 건데 10월 9일 오전 일본 태평양 연안 곳곳에서 원인 불명한 쓰나미가 생겼다는 거죠.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이제 반응이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지진이 있어야 보통은 쓰나미가 생기는데, 어, 그렇지 않고 지진 경보나 이런 거 없이 쓰나미, 뭐 쓰나미를 관측하는 그 방법이 있나 보죠. 지진은 이제 그 진동에 의해서 감지를 하는데, 아무튼 여기는 지진 감지는 없었고 쓰나미 감지가 돼서 쓰나미 주의보가 해상에 내려졌는데, 근데 문제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 보통 전문가들에 따르면 쓰나미는 보통 상당히 큰 지진, 6.5 이상의 땅속 얕은 곳에서 일어나는 지진에 의해서 이제 쓰나미가 발생하는데, 이번엔 진도 1 이상의 흔들림이 관측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진동은 없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도쿄대 지진연구소에서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통상의 지진과 달리 지진에 의해서 보통 쓰나미가 발생하는데, 에, 아마 지하 마그마의 이동으로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났거나 미끄러짐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하 마그마가 나오면 이제 그 바다 속에 어떤 최적이 그 땅속에 있던 애가 나오면 당연히 이제 물 밀려 올라가겠죠. 뭐 그러면서 이제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했네요. 자, 그다음엔 500억 달러 부동산 구하자. 싱가포르 얘기입니다. 싱가포르 해수면 상승과 분투. 여기는 이제 그 지난번 그 미국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얘기도 있었는데, 뭐 해수면 상승 자체가 이제 실제로 많은 그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의 문제가 되긴 하죠. 그리고 뭐 싱가포르를 상징하는 여기 마리나 베이 있죠. 이것도 지금 이쪽이 아마 그 간척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해수면보다 그렇게 많이 높지가 않은 지역이죠. 상당히 여기 이제 부동산을 구하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부동산이니까 좀 이상하네. 아무튼 뭐 삶의 터전이니까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얼마가 됐든 되게 중요한 거죠. 싱가포르 정부는 그래서 삶과 죽음의 문제이다. 백년대계를 준비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은 이걸 해수면 상승 모델을 연구하고 해일 방벽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 상당히 장기적으로 대응을 시작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뉴욕 시티 is sinking and it's not just because of the flood. 뉴욕 시티가 뭐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왔었어요, 그죠? 비가 많이 왔고 홍수 피해를 입었다고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스마트 위클리에서 나갔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가라앉고 있다, 뉴욕이. 그냥 홍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뉴욕시는 가라앉고 있다. 그래서 홍수 때문만은 아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뉴욕 아래 땅의 일부는 자연적으로 가라앉고 있다. 약 2400년 전 빙상이 뉴잉글랜드를 덮었고, 그 엄청난 무게 때문에 그 아래의 땅이 마치 볼링공의 무게에 짓눌린 매트리스처럼 가라앉았습니다. 한편 뉴욕시를 포함한 빙상 주변 지역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약간 위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얼음이 녹았으므로 빙하 등방성 조정이라는 과정을 통해 땅이 정상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올라갔던 땅이 다시 내려가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나 보네요. 근데 우연해질 수 있겠지만 다 뭐 땅이 꺼지고 뭐 물이 올라와서 덮치고 삶의 터전에 관한 얘기죠. 토목공학이 삶의 터전을 지키는 거니까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이죠. 자, 그 다음에 최신 소식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클립은 제목만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울 제주도 해저 터널로 연결된다면 하고 이제 서울에서 제주도, 그죠? 육지에서 제주도 보통 이제 전라남도 그 끝쪽에서 이제 연결하는 걸로 보통은 제주도 해저 터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연결된다면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TBM 공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전의 고속도로 문화재를 알려드립니다. 요거는 대전에서 대전 홍보차가 만든 영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전에 이제 예전 경부고속도로, 초창기 경부고속도로, 처음 만들어진 경부고속도로가 대전 지역을 지나면서 상당히 긴 지간에 이 콘크리트 닫히기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노선이 바뀌면서 지금 실제로 이제 여기는 차가 안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속도로 문화재로 지정이 됐죠. 자, 그다음에 건설다방입니다. 이거는 이제 간척지 얘기입니다. 그 교량 이야기, 그 다음에 뭐 도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에피소드 4에서 이제 간척지 얘기입니다. 밥 먹고 살기 위해 바다를 메꿨다고. 사실상 간척이 뭐 현대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전 뭐 조선시대 그 전도 아마 당연히 했을 거란 얘기죠. 했었고 조선시대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건설기술협회에서 만든 채널이죠. 건설다방. 자, 그 다음은 이제 이제 트위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스마트 위클리, 그러니까 10월 5일 이후에 제가 트윗한 내용들을 한 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대왕 능행차는 지난주에 있었는데 제가 그 정조대왕 능행차 이거 갔다 왔거든요. 영상도 찍었는데 그걸 한번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아직. 아까 제가 스마트 위클리에 나갔던 기사인데 제가 여기 뭐라고 써있냐, 엄청난 연산 처리 속도를 갖지만 극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이게 양자를 제대로 핸들링 하려면은 뭐 우리 절대 온도라 그러죠. 극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 거고, 우리가 초전도체 뭐 이런 얘기 막 나올 때 그게 이런 양자 컴퓨터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얘기했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정희 씨가 10년 내에 AGI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참 AGI,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일들, 지식 노동까지도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 대신 하는 시대가 오면 인간이 일자리를 많이 잃겠죠. 그래서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많을 건지 없어지는 일자리가 많을 건지 이제 그게 관건이긴 한데, 뭐 샘 알트먼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뭐 AI가 더 발전하면 뭐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 국가가, 사회가. 그래서 자기가 만든 코인도 있었죠. 샘 알트먼 오픈 AI에서는 그 사업도 하고 있죠. 기본소득을 분배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사업 모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게 이제 전기요금, 우리나라가 전기요금이 싸다고 지금 좋고 양질의 그 전기를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건 되게 잘 알려진 사실인데, 미국이 상관관세인가요? 아무튼 철강회사들, 우리나라 철강회사들의 전기로를 쓰는 아마 그런 철강회사들이겠죠. 거기에 그건 보조금에 해당한다. 국가가 보조금을 준 거다. 그래서 자기들도 자기 나라 철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관세를 더 매기겠다. 뭐 많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신안군이죠. 신안군이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더래 갖고 천사 뭐 섬이라고 하죠. 천사섬.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무한의 다리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리를 1004m로 1004m면은 1km, 4m네요. 일부러 1004m를 맞추려고 이렇게 조정을 했나? 그런 관광지를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주도 연결한다는 요게 아마 아까 제가 이거 다뤘었는데, 개발 그림이라는 채널이네요. 개발 그림이라는 채널인데, 이 개발이라는 게 아마 부동산 개발 쪽인 것 같긴 한데, 서울 제주 해저 터널은 지난 2007년 논의 이후 천문학적 사업 예산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20년 가까이 여전히 제자리가 좀 이상한데 내용이. 서울에서 제주까지 가는 그 터널을 만들 이유가 없죠. 서울에서 그 전라남도까지만 가면은 그쵸, 이렇게 보통 이제 요 노선을 택하는데, 주자도 지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까지는 뭐 고속철도가 있는데, 보통은 그 제주도를 가는 터널은 자동차 터널이 아니라 철도 터널을 얘기하거든요, 많이. 목포까지 철도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기사는 올해 7월에 그 미호천교 시공하면서 제방이 넘쳐서 궁평 2 지하차도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잖아요. 이제 그거 관련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022년에는 우기에 임시 제방도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제가 뭐 영상으로 달았지만 올해는 200년 빈도의 비가 온 거거든요. 실제로 작년에는 엄청 적은 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에 괜찮게 몇 년 동안 시공했으니까 이거를 우기 때마다 많은 비가 오지 않아서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판단을 한 거죠. 그게 참 무서운 거죠. 설마가 사람 잡는단 말이죠. 괜찮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넘어갔는데 하필이면 올해 200년 빈도의 비가 오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옥상 장미정원, 바닥 금간 옥상 장미정원 1년 만에 철거 결정. 이 장군이 지난해 6억 원을 들여서 옥상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균열이 갔다는 얘기는 이 하중을 고려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게 뭐 일반 가정집도 아니고 기장군에 있는 정관 아쿠아 드림 파크라는 데가 있나 봐요. 거기 옥상에다가 장미정원을 만들었는데 균열이 생기고 물이 샜다. 그래서 이게 공공시설이면 당연히 어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구조검토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걸 조경공사니까 조경공사로 발주했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경하는 사람들은 땅 위에다가만 이런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밑에가
건물 옥상이면은 그걸 검토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뭔가 이건 큰 오류이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구조물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어, 무지한지 보여주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고더라고요. 인도에서 보행용 현수교죠. 꽤 오래된 교량이었더라고요. 그래서 5,000페이지의 리포트가 나왔대요. 야, 뭐,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어떤 사고가 나면은 그걸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사고조사 보고서를 만들긴 하는데 상당히 디테일하게 그 보고서를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도 꽤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상당히 긴 보도 현수교였는데 그게 붕괴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 이제 보고서가 나온 거죠. 지난해 10월에 있었네요. 사고가 강물에 빠졌고 이 사건 때문에 135명, 꽤 많은 사람이 이 위에 올라가 있었네요. 이 교량의 유지관리는 오레바그룹 여기 맡겨져 있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이 보고서는 교량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모든 오베라 회사 직원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고 합니다. 허용된 사람 수의 제한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원을 통제했어야 되는데 통제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것 같죠? 개통 전에 뭐 어떤 적합성 보고서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 유지 관리하는 회사의 책임이 크다는 이런 결론이 나온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두고두고 부담 민자사업 30년 해부. 예전에 뭐 MRG 있고 그럴 때는 그 사업자가 그러니까 민자사업자가 어떤 수익을 못 내면 이제 그 비용을 보존해주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졌는데 뭐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지자체 단체장이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어떤 그 도로나 이런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지자체 단체장이 어떤 업적으로 만들고 싶어서 수익성이 없는 거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은 지자체 재정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다음에 이거 문화재 발굴 조사에서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한대요. 사실상 문화재는 이제 그 특성상 트렌치 컷을 많이 하잖아요. 직각으로 탁 파내가면서 그 벽면을 봐야 되니까 벽면을 봐야 되기도 하고 뭐 많이 팔 수는 없으니까. 근데 발굴이라고 하면 조사하면 모르겠지만 발굴이라고 하면 넓게 파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되게 트렌치 컷을 하는데 그 무너져갖고 사람들이 많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게 흙의 단위 중량이 우리가 보통 1.9, 2.0이거든요. 체력당 1m 바이 1m 바이 1m면 얼마 되지 않는 양이에요. 그죠? 뭐 조그만 테이블 정도 양인데 사람들이 그게 2톤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m를 파고 들어갔는데 1m를 파고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무너졌어요. 1m면 되게 낮아 보이잖아요. 낮게 느껴지죠. 뭐 허리 정도밖에 안 돼. 허리 조금 가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거기에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흙이 무너졌다? 그럼 그 위로 그냥 계산으로 말하면 사람 몸 위에 에, 몇백 킬로그램이 덮고 있는 거죠, 사람을. 그걸 떨쳐내고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조금 깊어지면은 당연히 어떤 가시설, 버팀대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제 문화재 쪽에서는 작업을 해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기사는 토목 발주가 1월에 30% 집중한다. 뭐 공공사업들은 보통은 1년 예산을 받아서 그 연초에 발주를 많이 하니까 조달청이 월 발주 평준화 나선다?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이 집행되는 그 예산 회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달청이 그런 걸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권한과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시청자가 제보를 해서 딱 한 개의 언론사에서만 나오고 YTN에서만 나온 기사인데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5m 높이 육교에서 철로로 추락한 거예요. 이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전주 송천동, 정주 송천동을 찾아보면 되게 짧은 기사인데, 제가 그래서 이게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보통 우리가 강성방호벽이라고 그러죠.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탈리아에서 뭐 베네치아 근처에서 고속버스가 떨어져갖고 많은 2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다는 그런 기사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송천동이면 여기에요. 그다음 철도가 여기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교량들을
하나하나 봤거든요. 어느 교장이 떨어졌는지. 뭐 정확하게 교량명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방호책이 좀 부실한 게 있나? 근데 다 이렇게 콘크리트 방호벽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량들도 보면은 뭐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 이 송천동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교량들을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로드뷰로 봤는데, 아마 저게 그 떨어질 정도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달려왔을 거고, 뭐 이 직각으로 이렇게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 뭐 이런데. 저 이런데, 여기도 지금 요 밑에도 철로인 것 같은데, 약한 부분을 이렇게 보도를 타고 넘어와서 뭐 이렇게 떨어졌나? 그래서 이 방호벽 구간을 더 늘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아무튼 요 교량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무튼 일부 이렇게 조금, 여기가 철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철로는 여기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당연히 그 과성교라 그러죠. 철로를 넘어가는 교량을 설계할 때 당연히 이 강성으로 방호벽을 만드는데, 차량이 어떻게 떨어졌지? 큰 차량이면 넘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저 승용차가 떨어졌다는 사고는 조금 의아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기사는 뭐냐면, 편의점보다 건설업체가 더 많은 나라. 뭐 이 얘기는 자주 논의가 됐던 거죠. 자, 우리나라는 건설업체를 차리는 조건이 그냥 자본금 이런 것만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차리기가 엄청 쉽게 돼 있다는 얘기죠. 어떤 제재가 없고. 그래서 그 건설산업연구원 있죠.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낸 보고서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자격 조건. 그러니까 건설업체를 차리는 데 있어서 사람을 통제해야 된다. 지금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어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차릴 수 있게 해야 이걸 통제할 수 있다. 뭐 이런 보고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검단 아파트 사고 이후에 뭐 오비들 얘기가 많이 나왔죠. 뭐 민홍철 의원이 이제 국토부 퇴직자, 토목설계회사, 건축사 사무소, 건설사 불법 취업인데, 당연히 국토부 퇴직자가 토목설계회사에 가장 많겠죠. 이번에 나온 검단 아파트 이런 거는 사실상 공공건축이라는 거는 건축 그 시장에서 그 비중이 무지하게 적어요. 뭐 동사무소, 뭐 구청 건물, 그다음에 이제 LH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아파트, SH공사 이런 게 이제 공공 건축물인데, 그거보다는 토목설계회사가 훨씬 많죠. 아무튼 민홍철 의원이 이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토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임의 취업 43건을 적발했다고, 이제 이걸 뭐 국토부뿐만 아니라 국토부, 그다음에 지자체, 그다음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뭐 공사, 뭐 그다음에 국가가 운영하는 공단, 뭐 이런 데 많이 있죠. 뭐 국토부뿐만 아니라 뭐 건설과 관련된 뭐 해수부도 마찬가지고요. 토목설계 회사에 가장 많이 온다고 보면 되겠죠. 제가 이제 트위터에는 예전에 퇴직하고 업계에 취업한 사람들을 정부미라고 일부 불렀었거든요. 요즘엔 정부미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정부미, 일반미 옛날에 그렇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요거는 스마트 건설 지수화 작업에 탄력 붙었다. 평가 지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디지털화가 잘 됐느냐, 이 지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그 건설이라는 것, 특히 토목은 가장 그 리얼 월드 쪽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필드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데 스마트 건설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가상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그러니까 접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먼저 해야 되는데, 너무나 지금 극단의 그 가상을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평을 어떻게 썼냐면, 디지털화는 설계 엔지니어들의 탈건설을 촉진시킬 것이다. 엔지니어링 산업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시공 단계에서 해야 될 것도 다 지금 설계 단계에 떠넘기다 보니까 상당히 설계사의 수익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디지털화라는 거에 이제 상당 부분을 BIM이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BIM 업무 자체가 외국에서는 테크니션들이 해야 될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테크니션이나 이런 구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해야 되는 일이 돼버렸죠. 그래서 상당히 힘들어지고, 어떤 그 엔지니어링이라는 가치가 떨어지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영업정지 철퇴 맞은 건설사 영업은 이상무. 요거는 이제 읽어보면 뭐 가처분 신청이나 여러 가지 소송을 해갖고 이제 시간을 늘리기도 하고, 마지막엔 또 뭐 여러 가지 뭐 저기를 해갖고 그 처분 사항이 행정처분 사항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좀 궁금했던 게, 건설은 이렇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러면 영업정지, 뭐 일을 잘못하거나 그러면 영업정지를 행정처분으로 때리는데,
다른 업종도 그런가 싶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제조업에도 영업정지라는 게 있나? 자동차 공장에서도 사람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 자동차 뭐 3개월 판매 정지 뭐 이런 게 있나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건설 현장 부실 시공으로 건설업 전반 불신 확산. 참 검단 아파트가 진짜 그 나비 효과라고 그러나요?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진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건설업 전체가 이제 전반적으로 불신을 확산이 되고 있다,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타깝죠. 그 다음에 이것도 뭐 토목 혐오증의 좁은 생각인데 작년에 이제 포항에서도 침수가 됐었죠. 그 다음에 강남 침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기사는 논설위원 조선일보 논설위원인데 뭐 토목 혐오가 좋진 않다 뭐 그런 내용의 일종의 뭐 오피니언 같은 거죠. 논설을 그러니까 그래서 토목을 너무 미워하지 마라 뭐 약간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은 국토부 대형 SOC 75m가 사업 후 확정 예산을 늘렸다는 얘기인데 참 이거는 좀 애매합니다 이게. 그래서 뭐 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도 발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토목은 땅을 파봐야 알거든요. 뭐 집안 조사를 뭐 완벽하게 모든 부분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물론 뭐 잘못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뭐 그런 그 공사비를 늘리는 그런 경우 있을까 싶은데요. 다들 뭐 모든 공공기관들이 뭐 감사 조직도 있고 그런데 누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늘렸을까요 이걸? 아무튼 뭐 그 설계 변경을 죄악시하면 안 되는 거죠. 외국에서는 어떤 그 필요하면 당연히 늘리는 거죠. 뭐 줄일 수도 있고요. 예. 자, 그 다음에 턴키가 2건이 발표가 된다는 소식이네요. 과천 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건설공사, 그 다음에 안산장상 수암부곡간 국도 42호선 지하차도 둘 다 우연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지하화하는 사업이네요. 자, 12일까지 10월 12일까지의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토목 소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